기원전 53년 봄 로마 공화정의 부와 권력을 거머쥔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는 6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금고에는 로마에서 가장 많은 재산이 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핍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적 영광이었습니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와 함께 제1차 삼두 정치를 구성한 크라수스였지만 폼페이우스는 해적 토벌과 동방 원정으로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고 카이사르는 갈리아에서 눈부신 전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크라수스만이 홀로 시대의 뒤안길에 남겨진 듯한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5년 말 집정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크라수스는 시리아로 향했습니다. 호민관 가이우스 아테이우스 카피토가 릭토르들에게 집정관을 체포하라 요구했고 심지어 로마에 무익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며 저주까지 퍼부었지만 권력의 눈먼 노장은 그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파르티아라는 미지의 제국만이 보였고 그곳에서 거둘 승리와 전리품 그리고 로마 시민들 앞에서 펼쳐질 개선식의 환호만이 들렸습니다. 기원전 54년 봄 시리아에 도착한 크라수스는 북부 메소포타미아로 진군하여 파르티아 총독 실라케스의 분견대를 격파하고 이치나이 인근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손쉬운 승리였습니다. 이 초기의 성공은 크라수스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고 그는 파르티아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따르면 크라수스는 바빌론과 셀레우키아를 공략할 수도 있었지만 철수해버리면서 파르티아에게 전쟁을 준비할 시간을 주었고 이는 큰 실책이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기원전 5453년 겨울 크라수스는 예루살렘 사원과 시리아 히에라폴리스의 아타르마티스 여신의 성역을 약탈했습니다. 전쟁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이는 신성 모독이었고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희소식도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휘하에서 갈리아인들을 상대로 활약하던 아들 푸블리우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가 수천 명의 갈리아 기병과 함께 시리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기원전 54년 겨울 아들 푸블리우스는 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1000기의 갈리아 기병을 데리고 합류했고 크라수스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과 오만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원전 53년 봄이 되자 크라수스는 7개 군단 3만여 명에 가까운 병력을 이끌고 파르티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원로원은 원정을 반대했으나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찬성하자 그때서야 승인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중무장한 로마 보병 7개 군단과 4,000명의 기병 그리고 궁수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군대였지만 이 원정에는 치명적인 결함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크라수스가 원정에 나서자 그와 동맹 관계에 있던 아르메니아 왕 아르타바스데스는 사절을 보내 6,000기의 아르메니아 기병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자신의 영토인 아르메니아를 거쳐 파르티아 북쪽으로 침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거친 산악지대라면 파르티아군이 자랑하는 기병들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현명한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라수스는 병력 지원에 대한 감사만 표할 뿐 남쪽으로 셀레우키아를 침공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카시우스는 수자원 보급에 용이하다는 점과 적의 습격에서 측면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셀레우키아까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진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훗날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될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는 크라수스보다 훨씬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크라수스는 그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빠른 승리를 원했고 강을 따라 우회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보였습니다. 크라수스는 현지의 아랍 부족장 아리암네스의 안내에 따라 사막지대를 가로질러 진군했습니다. 아리암네스는 과거 폼페이우스의 원정에 협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라수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아리암네스는 폼페이우스의 동방 원정을 도운 전력이 있었으므로 크라수스는 신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이미 파르티아 측에 매수된 상태였습니다. 아리암네스는 로마군을 카르의 근처까지 인도했고 이곳은 물이 없고 사방이 확 트인 곳으로 보병이 기병을 상대하기엔 최악의 지형이었습니다. 기원전 53년 5월 초 뜨거운 태양이 메소포타미아 사막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진입하기 전 크라수스는 아르메니아 왕 아르타바스데스로부터 파르티아 주력이 도착하여 위급하다는 구원 요청을 받았으나 무시하고 계속 파르티아 영토 내를 진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7개 군단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파르티아 측에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왕 오로데스 2세는 군대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보병 전부와 약간의 기병을 자신이 직접 이끌고 아르메니아를 공격했고 9천의 군기병과 1천의 카타프락트를 수레나스에게 주어 크라수스 군을 막게 했습니다. 오로데스 2세는 수레나스가 로마군을 격파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단지 그가 시간을 벌어주기를 기대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레나스는 평범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르티아 최고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전술적 천재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기원전 53년 5월 6일 크라수스의 4만 로마군은 카르의 전투에서 수레나스가 이끄는 파르티아 기병 1만 명과 격돌했습니다. 그날 아침 로마군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평선에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고 곧이어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르티아군은 로마군을 겁주기 위해 거대한 북을 치며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내고 수많은 깃발들을 휘날렸습니다. 파르티아군을 인식하자마자 크라수스는 전군에게 정사각형 방진을 짜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대형은 보병들이 사각형의 4변을 구성하고 안쪽에 물자, 수송대와 기병 등이 위치하는 구조였습니다. 크라수스는 측면과 후방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거대한 직사각형의 형태를 이루게 진영을 짰습니다. 방어적인 전술이었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수레나스가 카타프락토이들이 걸치고 있던 천옷을 벗어 번쩍이는 갑옷을 일시에 드러내게 하는 것으로 로마군을 당황시키고 위압감을 주려고 했지만 로마군이 별 반응이 없자 군기병들에게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비단 깃발을 로마군이 보게 되어 로마에 처음으로 비단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르티아의 군기병들이 사방에서 로마군을 포위하고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파르티아 궁수들은 모래먼지로 눈이 멀고 코와 입이 막힌 채 무질서하게 밀집해 있는 로마군 병사들을 향해 여유 있게 화살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방패와 갑옷이 화살로 뒤덮였습니다. 크라수스는 투창병을 보내보았으나 투창병 역시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후퇴할 뿐이었습니다. 크라수스는 잠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적의 화살이 곧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퇴양난인 상황이 된 크라수스는 파르티아 군의 화살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았으나 수레나스는 수천의 낙타 부대의 화살을 잔뜩 실은 채 대기시켰으므로 화살 공격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낙타를 이용해 사수들에게 쉬지 않고 공급되는 파르티아군의 화살은 크라수스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크라수스는 비장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아들 푸블리우스에게 휘하 기병대의 대부분을 주며 전황을 타개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나중엔 그의 아들 푸블리우스에게 기병대로 구성된 별동군을 조직해 파르티아 군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젊은 푸블리우스는 용감했습니다. 그는 갈리아 정예기병 1000기와 동방에서 모은 경기병들 그리고 로마 중보병을 이끌고 돌격했습니다. 푸블리우스는 파르티아군을 무턱대고 추격했다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적의 포위망에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크라수스의 아들은 그와 비슷한 또래인 두 참모의 보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메가바코스로 용맹하면서도 무예가 출중한 사나이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캔소리누스로서 탁월한 웅변 솜씨로 명성을 떨쳐온 원로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욱한 모래먼지로 말미암아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 푸블리우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파르티아 기병들은 후퇴하는 척하며 젊은 로마 지휘관을 유인했고, 충분히 멀리 떨어지자 갑자기 방향을 돌려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이 별동군은 화살 공격을 당한 뒤 파르티아 군기병, 그리고 카타프락트에 포위되어 전멸당하고 푸블리우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메가바코스는 자결을 택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로마군의 생존자는 겨우 500명에 불과했고, 이들은 전원이 파르티아 측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파르티아군은 푸블리우스의 시신을 찾아내 그의 목을 자른 다음 크라수스가 있는 곳으로 신속히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창에 꽂혀 높이 들린 푸블리우스의 목을 본 크라수스는 심하게 동요했고, 따라서 부상자들을 팽개친 채 근처 마을인 카르에로 후퇴했습니다. 아들의 잘린 머리를 본 순간 61세의 노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공포와 절망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로마군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르의 마을로 후퇴한 로마군은 부상자들의 신음, 소리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파르티아군의 북소리에 떨어야 했습니다. 크라수스는 더 이상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슬픔과 공포에 사로잡힌 한 명의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파르티아군은 로마군에게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수레나스는 평화 회담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함정이었습니다. 크라수스는 파르티아 군과의 회담 중에 살해당했습니다. 파르티아인들은 시체가 된 크라수스의 탐욕을 조롱하면서 죽은 크라수스의 입에 녹은 금을 부었다고 합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크라수스의 머리와 오른손은 오로데스 2세에게 보내졌습니다. 당시 오로데스 2세가 관람하고 있었던 에우리피데스의 작품 바코스 여신도들의 소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로데스 2세는 아르메니아로 쳐들어가 아르타바스데스 2세를 격파하고 그로부터 봉신 서약을 받아낸 뒤 장남 파코로스 1세와 아르타바스데스 2세의 누이의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그리스식 연극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크라수스의 머리와 오른손이 도착하자 크라수스의 머리는 연극 기획자에게 주어졌고 무대의 소품 대신에 이 머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로마군은 카르의 전투에서 전사 2만 명, 포로 1만 명에 달하는 막심한 피해를 입었고 단 1만 명만이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의 인도하에 시리아로 피신했습니다. 1만 명가량의 패잔병을 이끌고 시리아에 도착한 카시우스는 몇 년 후 벌어진 파르티아군의 공격을 잘 막아내서 키케로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카르의 전투 당시 포로로 잡힌 로마인들은 파르티아의 동방 변경인 마르브 지역으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농노 겸 변경 수비에 동원되었습니다. 일부는 후신 중앙아시아까지 끌려갔고 어떤 이들은 결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카르헤의 대참사는 로마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7개 군단이 하루 만에 사라졌고 삼두 정치의 한 축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처음으로 동방에 대한 깊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파르티아의 기마 궁병과 카타프락트는 로마군의 악몽이 되었고 이 패배의 기억은 700년에 걸친 로마 마이너스 페르시아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한편 수레나스는 카르의 전투의 영웅이 되었지만 파르티아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라 대귀족들과 유력 부족들이 왕과 연합한 형태의 국가였고 오로데스 2세가 카르의 전투 이후 수레나스의 급부상을 몹시 경계했습니다. 결국 그는 오로데스 2세에게 처형되었습니다. 승리의 영광은 짧았고 권력의 질투는 영원했습니다.
크라수스의 탐욕과 오만이 부른 이 재앙은 로마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는 복수를 원하는 로마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계속될 피비린내. 나는 동방 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36년 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루지 못한 사명을 자신이 완수하여 불후의 명성을 얻고자 대대적인 파르티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카르헤의 악몽이 있은 지 17년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로마인들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카이사르의 내전에서 승리하여 종신 독재관이 된 뒤 카르의 전투의 참패를 복수하겠다는 명분으로 파르티아 원정을 준비했으나 암살당했습니다. 이제 그 미완의 꿈이 카이사르의 가장 충실한 부하였던 안토니우스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기원전 38년 타렌툼에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삼두 정치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의 동방원정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지원을 받아 기원전 36년 초 시리아의 16개 군단 6만 명의 중무장 보병, 1만 명의 이베리아인 및 켈트족 기병 그리고 3만 명의 동맹군을 집결시켰습니다. 병력만 해도 11만 명으로 크라수스보다 거의 3배나 많은 병력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압도적인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가 약속한 군단병 2만 명은 시칠리아 내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파르티아 왕 프라테스 4세는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로마군이 쳐들어올 거라는 정보를 접수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사절을 안토니우스에게 보내 카르의 전투 때 노획한 로마군 깃발을 반환하고 생존한 로마군 포로들을 돌려보낼 테니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콧방귀를 뀌며 거부했습니다. 기원전 37년 봄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만나 파르티아 원정에 필요한 막대한 군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해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필요했고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입지 강화와 파르티아 원정에 필요한 자금과 보급품의 지원에 이집트가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낭만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냉혹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36년 봄 파르티아 원정은 우선 크라수스의 참담한 패배를 서력하고 로마의 동쪽 국경선을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립하여 동부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목적 아래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파르티아까지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고 그녀의 영향으로 안토니우스는 치고 빠지는 전략을 치고 눌러앉는 전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크라수스의 패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펼쳐진 사막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르메니아를 경유하여 티그리스 강을 타고 파르티아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아르메니아 왕 아르타바스데스의 충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작전 구상이었습니다. 기원전 36년 3월 안토니우스는 11만 대군을 이끌고 시리아를 출발했습니다. 병사들은 시리아에서 아르메니아의 험준한 산맥을 돌파하기까지 길고 험난한 행진을 해야 했지만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군의 허를 찌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진격하고 싶어서 휴식을 취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로 하루 빨리 돌아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이 군사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이때 벌어졌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행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송부대가 훨씬 뒤처지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수송부대는 300대의 마차, 80피트 길이의 공성용 순양, 대량의 식량과 여분의 무기를 갖추고 있었으며
안토니우스의 부관 오피우스 스타티아누스와 폰토스 왕국의 군주인 폴레몬 1세가 이들을 지휘했습니다. 여기에 아르메니아 왕 아르타바스데스 2세가 파견한 기병대가 이들을 호위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아르메니아 산맥을 넘은 뒤 파르티아의 속국인 메디아 아트로파텐의 왕국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메디아 왕이 프라테스 4세에게 머리를 조아리려 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얻은 안토니우스는 즉시 메디아로 달려가 프라스파라는 전략 요충지를 포위하고 메디아 왕의 동맹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공성 장비도 없이 충분한 보급품도 없이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르티아 왕 프라테스 4세는 안토니우스의 계획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처진 로마군의 수송부대를 노렸습니다. 파르티아 기병대가 갑자기 습격했고 아르메니아 왕 아르타바스데스 2세가 파견한 호위 기병대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도망쳐버렸습니다. 로마의 보급부대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파르티아군에게 전멸당했습니다. 300대의 수송 마차, 모든 공성 장비, 식량과 여분의 무기가 불타거나 적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오피우스 스타티아누스와 수천 명의 로마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프라스파 성벽 앞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성 장비가 없어졌습니다. 보급선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제대로 포위전을 벌일 수도 없었습니다. 프라스파는 강력한 방어시설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병사들에게 맨손으로 성벽을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로마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리엔트 제후들은 안토니우스가 원정의 목적을 방어선 확립이 아니라 파르티아 정복에 두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집트 여왕이 로마군을 이용하여 야망을 달성하는 것을 도와주기 싫어서 모조리 파르티아 편에 붙어버렸습니다. 로마와 중동연합군이 파르티아군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르티아와 중동연합군이 로마와 대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안토니우스는 기원전 36년 늦여름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파르티아 기병대가 습격했지만 로마군의 맹렬한 반격으로 패퇴했습니다. 그러나 파르티아 기병대는 끈질기게 추격하여 습격을 가했고 안토니우스의 유능한 부하들 중 한 명인 플라비우스 갈루스 등이 전사했습니다. 10월 말 지옥 같은 철수 행군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렸고 파르티아 기병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로마군을 괴롭혔습니다. 안토니우스의 통솔력이 상당했기에 로마군은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파르티아군의 모든 습격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당대 기록에 따르면 로마군은 철수하면서 총 18번에 걸친 전투를 치렀다고 합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가 진흙탕으로 변했고 곧이어 추위가 닥쳤습니다. 부상자들은 동료들의 어깨에 기대어 비틀거렸고 뒤처진 자들은 파르티아 기병들의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병든 자들은 길가에 쓰러져 죽어갔고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은 독초를 먹고 미쳐 날뛰다 죽기도 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로마군은 이제 생존만을 위해 발버둥 치는 난민 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프라스파에서 철수를 개시한 지 27일 만에 메디아와 아르메니아의 국경지대인 아락스강에 도착했습니다. 파르티아군은 로마군이 강을 건너자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넌 순간 살아남은 병사들은 땅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너무나 많은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 파르티아 원정에서 약 3만 5천 명의 로마군 및 동맹군을 잃었는데 그중 절반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3만 2천여 명의 병력이 전사나 병사 등으로 사망하면서 안토니우스의 위신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11만 명으로 시작한 원정군의 3분의 1이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기원전 36년 11월 안토니우스는 안티오키아로 퇴각했습니다. 로마군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로마군의 주력 군단병은 3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사들은 누더기를 걸친 채 비틀거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굴욕이 가득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꿈꾸던 장군은 이제 패배한 지휘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원정의 실패 소식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로마에 알려졌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카르헤의 악몽이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의 아내 옥타비아는 달랐습니다. 지원 물자를 구입하고 군자금을 마련하여 2,000명의 병사까지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직접 안토니우스에게 갖다 주려고 했습니다. 옥타비아가 그리스에 도착했을 때 남편 안토니우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군단병과 물자만 보내고 당신은 로마로 돌아가라. 안토니우스는 충실한 아내를 거부하고 클레오파트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안 동생 옥타비아누스는 크게 화를 내며 누이에게 관계를 끊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정치적 동맹은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3년 안토니우스는 다시 아르메니아로 돌아와 옥타비아누스와 파르티아에 대항하기 위해 메디아와 동맹을 시도하였으나 로마 국내의 정치적 사정으로 후퇴하였고 아르메니아는 파르티아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기원전 34년 봄 원정 도중에 배신한 아르메니아를 응징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아르메니아를 전격 침공해 15일 만에 제압하고 아르타바스데스 2세를 체포해 알렉산드리아로 압송시켰습니다. 파르티아에서는 이길 수 없었기에 그는 약한 적을 찾았습니다. 그 후 메디아로 진군하여 파르티아의 반기를 든 메디아 왕 아르타바스데스 1세의 딸과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를 약혼시켰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한 안토니우스는 이집트로 귀환한 뒤 기원전 34년 가을 알렉산드리아에서 개선식을 거행했습니다. 로마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전통인 개선식을 남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거행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면 로마인들에게 불쾌감을 안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우선 개선식은 로마의 수호신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바치는 행위인데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한다는 것은 로마가 아니라 다른 나라나 도시의 신들에게 영광을 바친다는 의미였고 이는 로마의 수호신들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선식에서 안토니우스는 알렉산드리아 영토 분할령을 발표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와 키프로스의 왕 중의 여왕으로 카이사리온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고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는 메디아, 파르티아, 아르메니아를 통치하며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는 시리아, 페니키아, 킬리키아를 통치하고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2세는 키레나이카와 리비아를 통치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동방 영토는 원래부터 그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라 로마의 역대 명장과 병사들이 피땀을 흘러가며 쟁취한 것이었으며 로마에게 있어 막대한 세입과 곡물이 들어오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영토를 클레오파트라와 자식들에게 분할하겠다는 것은 로마 시민들이 절대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파르티아 원정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양국 간의 불화가 고조됨에 따라 가이우스 카이사르와 프라테스 5세는 서기 1년 양국 간의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파르티아가 아르메니아로부터 군사를 물리고 아르메니아가 사실상 로마의 보호령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토니우스가 아닌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로마-파르티아 국경선은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고착화되었습니다. 로마는 동방을 정복할 수 없었고 파르티아는 서쪽으로 확장할 수 없었습니다.
두 제국은 서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냉혹한 현실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계속될 긴장과 전쟁의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실패는 개인적 야망과 사랑, 그리고 전략적 오판이 결합된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만큼 위대한 장군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 역사는 그를 파르티아에게 패배한 두 번째 로마 지휘관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113년 60세의 트라야누스 황제는 파르티아에게 영구적이고 확실한 패배를 안기고 아르메니아를 속주로 병합하여 동방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크라수스의 카르의 참사로부터 166년이, 안토니우스의 굴욕적 패배로부터 149년이 흘렀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동방에 대한 미완의 꿈을 품고 있었고, 이제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이 그 꿈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트라야누스는 히스파니아의 이탈리카 태생으로 속주 출신자로서는 처음으로 로마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의 가문 가운데 로마 제국의 공직에서 활동한 사람은 속주 총독, 군단 사령관, 집정관, 시리아 총독 등을 역임했던 아버지가 처음이었습니다.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 군인으로 성장한 그는 변방에서 검과 창을 들고 제국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황제는 성문 앞에 이르자 말에서 내렸고, 장군 출신답게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해서 엄청난 인파 속에서도 머리가 우뚝 솟아 빛나 보였습니다. 트라야누스는 다키아 현재의 루마니아족에 대한 전쟁 재개를 결심했습니다. 101년부터 106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다키아 전쟁에서 그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다키아 정복은 새롭게 정복한 속주가 뛰어난 가치의 금광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 제국을 크게 부유하게 해주었습니다. 다키아군은 가도 공사를 하고 있는 7군단을 습격하여 군단장과 일부 로마 병사를 생포하는 데 성공했지만 트라야누스는 강화 제1을 일축했습니다. 마침내 다키아의 수도가 함락되었고 데케발로스 왕은 자결했습니다. 승리에 취한 로마는 더 큰 야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동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3년에 트라야누스는 파르티아 제국이 헤게모니를 두고 다툰 아르메니아 왕국의 왕좌에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왕을 앉힌 파르티아의 결정에 자극을 받아 자신의 마지막 원정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 역사가들은 파르티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기로 한 트라야누스의 결정이 경제적 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방 무역로, 특히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비단길과 향신료 무역을 통제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서기 113년 가을, 트라야누스는 시리아로 향했습니다. 로마의 기대와 열망이 그의 어깨에 실렸습니다. 114년 봄, 본격적인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14년에 트라야누스는 아르메니아를 공격하여 로마 속주에 합병시키고 친척인 파르티아 왕 오스로에스 1세가 아르메니아 왕으로 옹립한 파르타마시리스를 제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순조로웠습니다. 로마군은 험준한 아르메니아 산악지대를 통과하며 파르티아군의 저항을 격파했습니다. 115년 초 트라야누스는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115년에 로마 황제는 메소포타미아 북부로 진격하여 마찬가지로 로마에 합병시켰습니다. 이 지역의 정복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아르메니아의 돌출지가 남쪽의 파르티아군에 차단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라야누스는 해당 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를 따라 영구적인 수비대를 배치했고 그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동안에 루시우스 퀴에투스는 카스피해에서 병력들과 함께 서쪽으로 움직이며 양측은 훌륭한 양동 작전을 해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결과는 트라야누스가 니시비스, 바트네 등의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들을 점령하여 메소포타미아 속주로 만들고 아부가르 7세가 공개적으로 트라야누스에게 굴복한 오스로엔의 왕국을 로마의 보호령으로 포함시키는 등 파르티아 제국 영토에 로마의 존재감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가 로마인의 권위 아래에 놓였다는 걸 알리는 주화들이 주조된 116년 초에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의 소식이 하나씩 로마로 전해졌습니다. 원로원은 환호했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1만 5116년 기간 겨울을 안티오키아에서 보낸 후 트라야누스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점령하겠다는 생각으로 116년에 다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115년 12월 안티오키아에서 끔찍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집정관 중 한 명인 마르쿠스 페도 베르길리아누스의 목숨을 앗아간 극심한 지진에서 트라야누스는 간신히 탈출했다고 전해집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황제는 살아남았습니다. 운명이 그에게 더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16년 봄 트라야누스는 역사적인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한 로마 군단이 아디아베네로 향하여 티그리스강을 건넜고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아데니스트라이를 점령했고 두 번째 군단도 남쪽으로 티그리스강을 따라 내려가 바빌론을 점령했으며 트라야누스 본인은 두라 에우로포스에서 배를 타고 유프라테스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의 좁고 가느다란 지역에 도착한 그는 땅 위로 자신의 함대를 티그리스강 쪽으로 끌고 갔고 셀레우키아 그리고 마침내 파르티아의 수도 크테시폰을 함락시켜냈습니다. 116년 트라야누스 황제 때 로마는 마침내 크테시폰을 점령했습니다. 그날은 116년 2월 16일이었습니다. 로마군이 티그리스 강 동쪽 강둑에 도착했을 때 샤안샤 오스로에스 1세는 고위 관료들과 함께 일찌감치 도주했고 파르티아의 수도이자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크테시폰에는 소규모의 수비대만 있었습니다. 이들은 잠시 동안 항전했지만 로마군에게 굴복했고 크테시폰 인근의 셀레우키아도 얼마 안가 함락되었습니다. 트라야누스는 11만 5116년의 겨울을 크테시폰의 파르티아 샤안샤들의 궁전에서 보내면서 로마 원로원의 승리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원로원은 이 소식에 매우 기뻐하며 황제에게 파르티쿠스 파르티아의 정복자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166년 전 크라수스가 비참하게 죽었던 그 땅에서 로마는 마침내 복수를 완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라야누스는 더 나아갔습니다. 116년 봄 트라야누스는 함대의 군함을 타고 티그리스 강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강 하류의 물살이 밀려오는 조류를 만나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 폭풍우가 배를 덮쳤고 로마인들은 강 위의 섬인 메세네로 피신한 뒤 현지 주민들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폭풍우가 잦아들자 항해를 재개하여 페르시아만에 도착했습니다. 디오카시우스에 따르면 인도로 떠나는 배를 목격한 트라야누스는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인도까지 갔을 텐데. 그 후 로마군은 티그리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 고도 바빌론의 유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트라야누스는 이곳에 도착한 뒤 알렉산드로스 3세 메가스를 기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63세의 노황제는 300년 전 동방을 정복했던 젊은 마케도니아 왕의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처럼 위대해지고 싶었던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16년 2월 16일 로마 제국의 제13대 황제 트라야누스는 파르티아를 정복하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로마 원로원에 로리테를 보냈습니다. 로마는 역사상 최대 영토를 기록했습니다. 서쪽의 브리타니아에서 동쪽의 페르시아만까지, 북쪽의 다키아에서 남쪽의 이집트까지 지중해는 완전한 로마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파르티아를 정복하려는 황제의 야망이 실현되는 듯 했지만 곧이어 수많은 악재가 닥쳐왔습니다. 첫 번째 악재는 영토가 너무 넓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사 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부족은 이 원정이 시작부터 좋지 못했음을 나타냈습니다.
파르티아 원정 전에 트라야누스가 새로운 군단을 모집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 사실인데 새로운 시민계층 입대 자원들이 이미 과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15년은 로마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황제인 트라야누스가 로마의 강적인 파르티아를 공격하기 위해 로마군 대부분을 이끌고 파르티아의 수도인 크테시폰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를 공격하러 떠난 시기였습니다. 유대인 저항군들은 로마군의 주력이 메소포타미아로 떠난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판단하여 로마군의 후방인 니시비스, 에데사, 셀레우키아, 아르벨라에서 일제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군의 대다수가 로마 제국 동부 국경에서 벌어진 트라야누스의 파르티아 전쟁에 동원된 시기인 115년에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키레나이카, 키프로스,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일으킨 대규모 봉기는 통제를 벗어나 유대인 반란군에 대항하기 위해 남겨진 로마 수비대 및 로마 시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학살을 야기했습니다. 키레나이카의 유대인 반란군 지도자인 루쿠아스는 이집트의 대도시인 알렉산드리아로 반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도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방화로 인해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사원들과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의 무덤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울러 116년 헤르모폴리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유대인 반란군은 현지의 로마군 수비대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처럼 로마군의 후방에서 계속 유대인 반란군의 폭동이 이어지자 트라야누스 황제는 더 이상의 파르티아 원정을 중단하고 서둘러 철수하였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에서 가장 비옥한 농경지를 갖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로마군에게 곡물을 공급하는 식량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란으로 인해 로마군에게 공급되는 식량 운반 수송로가 위협을 받자 더 이상 보급이 어려워서 로마군이 파르티아 원정을 계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파르티아인들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북부 그리고 유태인들의 반란이 동시에 일어나 로마군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셀레우키아와 니시비스, 에데사에 주둔한 로마군이 주민들에게 공격받는 때를 놓치지 않고 파르티아는 로마의 주둔지를 공격하였습니다. 트라야누스는 두 개의 병력을 북부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으며 루시우스 퀴에투스 휘하의 제1군은 반란군들에게서 니시비스와 에데사를 탈환해냈고 이 과정에서 아부가로스 왕을 폐위시키고 살해한 것으로 보이며 아피우스 막시무스 산트라 휘하의 제2군은 패배했고 산트라 역시 전사했습니다. 트라야누스는 절망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트라야누스는 본래 파르티아를 로마 제국의 일부로 병합할 계획을 세웠으나 궁극적으로 대신 파르티아 왕 오스로에스의 아들 파르타마스파테스를 로마의 종속국 왕으로서 그의 아버지의 권좌에 세우기로 결정하였고 116년에 그렇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크테시폰에 입성할 때 그는 같은 시간 거대한 평원에 로마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파르티아인들을 불러낸 뒤에 그는 우뚝한 연단에 올라 거창한 연설로 그가 이룩한 바를 설명한 뒤에 파르타마스파테스를 파르티아인들의 왕으로 임명하고 그의 머리 위에 디아뎀을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파르티아 영토에서 로마가 철수한 후 오스로에스는 손쉽게 파르타마스파테스를 격퇴시키고 왕위를 되찾았습니다. 트라야누스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기 117년 봄이 왔으나 트라야누스는 동쪽으로 가지 않고 돌연히 로마로 향했습니다. 트라야누스가 중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트라 공방전은 117년 여름 내내 계속됐고 동방에 타는 듯한 열기 속에서 수년간 지속적인 원정 활동은 열사병을 앓던 트라야누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로마로 돌아오는 도중 병세가 악화되어 서기 117년 8월 소아시아 남해안의 면한 셀리누스에서 트라야누스 황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원정군 총사령관인 하드리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위대한 황제의 죽음과 함께
로마의 동방 정복이라는 꿈도 무너졌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트라야누스의 드넓은 동방 정복지를 포기하고 동방의 국경을 안정화하며 전쟁을 끝내는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크테시폰에서의 화려한 승리는 단 1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트라야누스의 파르티아 원정은 로마 제국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토를 정복하는 것과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로마는 메소포타미아까지 진군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보급선이 너무 길었고 현지의 저항이 너무 격렬했으며 제국의 인력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았던 승리는 로마인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로마는 동방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잠시뿐이었지만 그들은 크테시폰에 입성했고 페르시아만을 보았습니다. 이 기억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로마 황제들을 유혹했고 동방 정복에 대한 야심을 완전히 버릴 수 없게 만든 씨앗이 되었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철수한 후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두 제국은 서로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더 교묘하고 음험한 방식으로 패권 다툼을 계속했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아르메니아 왕국이었습니다. 제3차 미트리다테스 전쟁의 결과 기원전 66년 아르메니아 왕국은 로마의 동쪽 변경이자 파르티아의 서쪽 변경인 접경지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로마의 대파르티아 전략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풍요로운 땅과 전략적 위치 때문에 두 제국의 탐욕을 불러일으켰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서기 36년 아르메니아의 왕좌가 공석이 되자 파르티아 왕 아르타바누스 2세가 아들 아르사케스를 왕위에 앉히려 시도함으로써 로마와의 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파르티아의 소나귀에 들어간다면 시리아와 소아시아의 로마 영토가 위협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르타바누스는 로마 장군 루키우스 비텔리우스와의 협상 끝에 아르메니아를 파르티아의 세력권에 끌어들이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위기였지만 결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20년 아우구스투스의 기지로 회복된 양국 관계에서 아르메니아 문제는 파르티아가 추천한 아르메니아 왕위 후보자를 로마가 임명하는 형식으로 일단락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아르메니아 주변 왕가들에서 친로마적인 인사를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타협이었지만 실상은 끊임없는 암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서기 54년 젊은 황제 네로가 로마의 제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치세 초기는 현명한 조언자들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동방에서는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황위 계승이 걸린 빈번한 내분으로 개입의 기회를 놓치고 있던 파르티아는 서기 54년 같은 아르사케스조의 티리다테스 1세를 기습적으로 아르메니아 왕위에 앉힘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58년에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였는데 볼로가세스 1세가 동생 티리다테스를 강제로 아르메니아 왕좌에 앉히자 로마군이 아르메니아를 침공한 것입니다. 네로는 분노했습니다. 파르티아가 로마의 동의 없이 아르메니아 왕을 임명한 것은 로마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네로가 코르블로를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아르메니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코르블로의 작전 수행은 로마의 기본 전략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동부 속주들의 방위를 재정비하고 아르메니아에서의 로마 우위를 되찾으면서 파르티아와의 전면전은 피했습니다. 그나이우스 도미티우스 코르블로는 네로 시대의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군율과 전략적 사고로 유명했습니다. 시리아에 도착한 코르블로는 먼저 해이해진 로마군을 재정비했습니다.
오랜 평화에 익숙해진 병사들을 다시 전사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58년부터 60년까지 코르불로는 신중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으로 아르메니아에서 파르티아의 영향력을 제거했습니다. 코르불로가 이끄는 로마군은 티리다테스 왕실을 전복시키고 카파도키아 왕자를 왕위에 앉혔고 결과가 불확실한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로마군은 아르메니아의 주요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했고 티리다테스는 왕관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네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승기에 고무된 네로가 지휘관을 파이투스로 교체하고 아르메니아 병합을 시도하면서 전면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루키우스 카이세니우스 파이투스는 코르불로보다 덜 경험이 많았지만 황제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를 로마 속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62년 파이투스는 자신감에 넘쳐 아르메니아 깊숙이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파르티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볼로가세스 1세는 대군을 이끌고 직접 아르메니아로 진격했고 결과는 서기 62년 란데이아에서의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파이투스의 로마군은 포위되었고 굴욕적인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아르메니아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트라야누스 이후 수십 년 만에 로마군이 동방에서 이런 굴욕을 당했습니다. 네로는 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듬해 네로가 국가의 최고 위층과 상의한 끝에 지휘권을 코르불로에게 넘기자 다시 상황이 로마에 유리하게 흐르기 시작했고 코르불로는 사태를 수습하고 아르사케스조 파르티아를 위협하여 란데이아 조약을 이끌어냈습니다. 63년 코르불로는 다시 동방 최고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외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막강한 군대를 동원하여 파르티아를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두 제국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전면전은 너무 큰 대가를 요구했고 승리를 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란데이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향후 로마 황제가 파르티아가 추천한 아르사케스조 왕족을 아르메니아 왕으로 승인할 것, 그래서 로마에서 네로의 주관으로 티리다테스 1세의 대관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파르티아는 아르메니아 왕을 지명할 수 있지만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로마가 우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타협이었습니다. 66년 장엄한 장면이 로마에서 펼쳐졌습니다. 서기 66년 네로는 로마를 방문한 티리다테스 1세에게 왕관을 수여했고 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엄청난 예산을 들였습니다. 티리다테스는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여 로마에 도착했고 네로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동방의 왕이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티리다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왕관을 받았습니다. 그는 파르티아의 왕족이었고 파르티아의 지원을 받는 아르메니아의 왕이었습니다. 형식은 로마가 이겼지만 실질은 양측의 타협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와 파르티아가 발견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었습니다. 로마도 파르티아도 아르메니아를 완전히 병합하기 위해 서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르메니아를 속주화한다면 국경선은 대폭 확장될 것이고 그만큼 변경 방위는 어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왕국은 완충국으로 남아있을 때 전략적 가치가 더 컸습니다. 란데이아 조약은 이러한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양 제국의 전략가들은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르메니아를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 우호적인 왕을 앉히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완전한 정복은 끊임없는 반란과 막대한 수비대 유지 비용을 의미했습니다. 차라리 아르메니아를 독립왕국으로 남겨두되 그 왕위를 두고 영향력을 경쟁하는 것이 더 현명했습니다.
평화는 트라야누스의 파르티아 전쟁이 있기까지 50년 가까이 유지되었고, 아르사케스조 왕족을 로마가 아르메니아 왕으로 승인한다는 란데이아 조약의 대원칙은 서기 252년 사산조 페르시아의 샤프루 1세가 아르메니아를 병합할 때까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긴장 위에 서 있는 평화였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왕들은 언제나 두 제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너무 로마 쪽으로 기울면 파르티아의 분노를 샀고, 너무 파르티아 쪽으로 기울면 로마 군단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궁정에는 로마와 파르티아의 첩자들이 득실거렸고, 왕자들은 어느 제국의 지원을 받을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161년에 아르메니아에 대한 전쟁이 다시 발발했습니다. 볼로가세스 4세가 그곳에서 로마군을 물리쳤을 때였습니다. 임종 당시에 피우스는 자신을 괴롭혔던 나라와 외국의 왕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외국의 왕들 중에 한 명인 파르티아의 볼로가세스 4세는 161년 여름 말 혹은 가을 초에 행동을 취했습니다. 볼로가세스는 대아르메니아 왕국 당시 로마의 위성국에 진입하여 왕을 몰아내고 자신과 같은 아르사케스 가문 출신의 파코루스를 왕으로 옹립시켰습니다. 로마는 즉각 반격했습니다. 이 침입 당시에 시리아 총독은 루키우스 아티우스 코르넬리아누스였습니다. 아티디우스는 161년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총독 지위를 유지하였는데 아마 파르티아인들에게 그의 교체 시기에 기습을 가할 기회를 주는 걸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로마는 전쟁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모든 아르메니아 관련 분쟁들의 최전선에 있던 카파도키아 총독은 마르쿠스 세다티우스 세베리아누스로 군 경험이 풍부한 갈리아인 출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베리아누스는 비극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파르티아인들을 손쉽게 무찌르고 영광을 취할 것이라며 세베리아누스를 설득하였습니다. 세베리아누스는 군단 하나를 이끌고 아르메니아로 진격했으나 카파도키아 국경 바로 옆에 있고 유프라테스강 하류 너머 고지대에 있는 마을인 엘레게이아에서 파르티아의 대장군 코스로에스에게 매복을 당하였습니다. 코스로에스와 교전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세베리아누스는 자결을 했고 그의 군단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군사작전은 겨우 3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로마는 다시 한번 동방에서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강력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스타티우스 프리스쿠스의 로마 반격은 아르메니아에서 파르티아인을 물리치고 선호하는 후보를 아르메니아 왕위에 앉혔고 메소포타미아 침공은 165년 크테시폰 약탈로 절정에 달했다. 이 전쟁은 아르메니아를 둘러싼 패권 다툼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와 파르티아는 아르메니아를 직접 지배하지 않았지만 그 왕위를 두고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군사력, 외교, 뇌물, 암살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왕자들은 두 제국의 궁정을 오가며 지원을 구했고 때로는 형제가 서로 다른 제국의 편을 들어 내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두 제국의 패권 다툼 사이에 낀 완충지대이자 영원한 분쟁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로마나 파르티아의 허락 없이는 왕좌에 앉을 수 없었고 두 제국의 전쟁터로 자신들의 땅이 유린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첩보 드라마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첩자들은 파르티아 왕자들의 동향을 살폈고 파르티아의 밀사들은 아르메니아 귀족들에게 금화를 뿌렸습니다. 암살 시도가 끊이지 않았고 독살된 왕자들의 소문이 궁정을 떠돌았습니다. 신뢰는 사치였고 배신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2세기 로마와 파르티아의 새로운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대규모 야전이 아니라 외교와 음모 그리고 소규모 군사 개입이 주된 수단이 되었습니다. 양 제국은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아르메니아라는 완충지대를 두고 영향력을 경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정한 균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었습니다. 야심찬 황제나 왕이 등장하면 다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꼭두각시 왕들은 그 위태로운 균형 위에서 춤을 추어야 했고, 로마와 파르티아는 상대가 먼저 균형을 깨뜨리기를 기다리며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패권 게임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고, 파르티아가 무너지고 더 강력한 사산조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여전히 두 제국 사이에 낀 불운한 왕국으로 남았고, 그들의 비극은 앞으로도 수세기 동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2세기 말 로마와 파르티아 두 제국은 수백 년간의 전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로는 양국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파르티아는 내부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의 중앙 집권력의 나약함은 자주 일어났던 왕위 계승 다툼에 의하여 조장되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이후로 이란에는 7대 귀족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었으며, 그러한 귀족들이 파르티아 제국의 정치를 좌우하는 수도 많았습니다. 파르티아는 본질적으로 봉건 귀족들의 느슨한 연합체였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그의 권력은 강력한 귀족 가문들의 동의에 의존했습니다. 각 귀족은 자신의 영지에서 독립적인 군대를 유지했고 자신의 세금을 거두었으며 때로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미약하고 지방 분권적인 봉건 귀족들의 집합체였던 파르티아 제국은 훨씬 강한 로마 제국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으며 100년 동안 수도 크테시폰이 3차례나 파괴되고 약탈당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트라야누스, septimius 세베루스, 그 사이에 수많은 로마 군단들이 파르티아의 심장부를 유린했습니다. 매번 파르티아는 저항했지만 매번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명확한 계승 원칙이 없어서 종종 왕실 내에서 내전과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죽을 때마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후계자를 옹립하려 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무력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자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강력한 귀족이 다른 왕자를 내세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세기 초 파르티아는 또 다른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파르티아는 로마의 공격으로 여러 번 수도 크테시폰을 침범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방 국경에서는 대월지를 이어 새로 일어난 쿠샨 왕국의 위협에 곤란을 당했습니다. 동쪽에서는 쿠샨 왕국이 압박해오고 서쪽에서는 로마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파르티아는 양면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었습니다. 서기 3세기 초 이러한 문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파르티아 제국에서는 아르타바누스 4세와 볼로가세스 6세 간의 내전이 한창이었는데 이것이 채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 황제 카라칼라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카라칼라는 무자비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평화 협상을 가장하여 파르티아 군주를 안심시킨 후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파르티아군을 학살했습니다. 아르타바누스 4세가 니시비스 전투를 통해 겨우 로마를 격퇴하기는 했지만 이미 제국의 국력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217년 아르타바누스 4세는 니시비스에서 로마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라칼라 황제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암살당했고 로마군은 철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파르티아의 승리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파르티아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군대는 피폐했고 재정은 바닥났으며 귀족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이때 페르시아 본토에서 새로운 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르사케스 왕조의 약화를 감지한 봉건 귀족들은 곧 각지에서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페르시스 부왕령의 통치자였던 바박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바박은 페르시스 지역,
즉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발상지를 다스리는 지방 귀족이었습니다. 바박은 본래 키르 지역의 총독이었으나 서기 200년 즈음에 전임자를 살해하고 페르시스를 장악했습니다. 바박의 야망은 단순한 지방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대 아케메네스 왕조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영광스러운 과거,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의 시대, 그리스와 이집트를 정복했던 대제국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페르시스 지방의 사람들은 그의 주장에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르티아라는 유목민 왕조가 아니라 진정한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바박 사후 페르시스 부왕 직위는 그의 장남 샤푸르를 거쳐 차남 아르다시르 1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샤푸르는 아버지의 뒤를 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건물 지붕이 무너져 압사했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은 동생 아르다시르의 음모를 의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아르다시르가 페르시스의 새 왕이 되었습니다. 212년경 아르다시르는 페르시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형과 달리 단순한 지방 군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다시르 1세는 수도를 방비가 용이한 파르스 남부의 아르다시르콰라로 천도했고 그 뒤 12년 동안 파르스를 완전히 장악한 뒤 서쪽의 후제스탄 동쪽의 케르만으로 영토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다시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고 더 중요하게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불만에 찬 귀족들, 야심찬 장군들, 그리고 페르시아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는 수많은 전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확장한 것이 아니라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큰 위협을 느낀 파르티아의 황제 아르타바노스 4세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아르다시르를 공격했습니다. 아르타바노스 4세는 니시비스에서 로마를 격퇴한 노련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총독을 보내 아르다시르를 진압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르티아의 황제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224년 4월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224년에 벌어진 호르모즈대건 전투에서 아르타바노스 4세는 패배하며 전사했습니다. 호르무즈간 평원에서 두 군대가 격돌했고 이 전투는 중동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파르티아의 중장 기병들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아르다시르의 군대는 더 조직적이었고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다는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먼지와 피, 말의 울부짖음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평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파르티아의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타바노스 4세는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아르다시르의 창에 쓰러졌습니다. 400년을 이어온 아르사케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후 아르다시르 1세는 진공 상태가 된 동부 지역으로 진출하여 여러 지역들을 차례로 장악했으며 스스로를 아케메네스 왕조의 정통 후계자로 자처하고 이란인의 왕중왕이라 칭하면서 400년간 이어져 오던 파르티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사산 제국을 창건했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곧바로 안정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 몇 년 동안 제국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생존해 있던 파르티아 황제 볼로가세스 6세는 셀레우키아 등 잔존 영토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주화를 발행하면서 사산 제국에게 저항했습니다. 파르티아의 일부 귀족들은 새로운 왕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르사케스 왕조에 충성했고 볼로가세스 6세를 정통 황제로 인정했습니다. 226년 아르다시르는 마침내 크테시폰에 입성했습니다. 아르다시르는 226년 크테시폰을 함락시켜 새로운 왕조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파르티아의 수도 로마군에게 세 차례나 약탈당했던 그 도시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아르다시르는 크테시폰을 자신의 수도로 삼았고 여기서 왕중왕으로서의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르다시르 1세는 228년까지 이를 모두 물리쳤으며 신생 제국을 더욱 동쪽과 북서쪽으로 더욱 확장하여 사카스탄, 고르간, 호라산, 마르기아난, 바르 및 호라즘 지방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파르티아보다 훨씬 더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지방 귀족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왕족을 총독으로 임명했으며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확립하여 종교적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사산 제국의 첫 번째 샤한샤인 아르다시르 1세는 아케메네스 시기의 군 체계를 복구하고 파르티아 기병대를 주력으로 운용했으며 새로운 유형의 갑옷과 공성전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파르티아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파르티아는 기병전에서는 강했지만 공성전에 약했고 중앙 통제력이 부족했습니다. 아르다시르는 이 모든 것을 개선했습니다. 232년 아르다시르는 로마와 첫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 국경 침범 및 아르메니아의 귀속 문제로 충돌이 일었고 이는 232년 젊은 알렉산데르 세베루스 황제가 이끄는 로마군과의 전면전으로 비화했습니다.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는 22세의 젊은 황제였지만 그의 군대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이 전쟁은 세 개 분견대로 나뉘어 쳐들어온 로마군 중 한 개 분견대가 이란군에 의해 격퇴되고 나머지 둘은 철수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양측의 피해가 모두 적지 않아 일단은 소강 상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새로운 적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파르티아와는 달리 사산조 페르시아는 중앙 집권화되어 있었고 공격적이었으며 이념적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목표로 한 민족 국가로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하여 강력한 중앙 권력 아래 국내 봉건 귀족을 억제하고 잘 훈련된 정규군을 사용하여 대외로 진출, 문화 세계를 로마와 양분하는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르다시르는 단순히 파르티아를 대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재건했습니다. 그의 궁전 벽에는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의 부조가 새겨졌고 그의 비문에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정통 후계자라는 자랑스러운 선언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는 복원자로 여겼습니다. 240년 아르다시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르다시르 1세는 240년에 붕어했는데 사산 왕조가 구아르사케스 왕조 파르티아 제국의 지배 영역을 모두 확고하게 복속시킨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샤프루에게 안정되고 강력한 제국을 물려주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겨우 16년이었지만 그는 중동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파르티아는 약했지만 사산조 페르시아는 강했습니다. 파르티아는 분열되어 있었지만 사산조 페르시아는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는 방어적이었지만 사산조 페르시아는 공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400년 동안 이 두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과 황제들은 동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불안해했습니다. 페르시아 본토에서 일어난 새로운 왕조는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민족주의의 부활이었고 조로아스터교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신정국가의 등장이었으며 로마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3세기 중반 사산조 페르시아의 두 번째 황제 샤프루 1세는 아버지보다 더 대담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로마를 세 차례 침공했고 셀레우키아와 안티오키아 같은 주요 도시들을 약탈했으며 심지어 260년에는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포로로 잡는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적에게 포로로 잡힌 것은 로마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파르티아의 몰락과 사산조 페르시아의 등장은 로마-페르시아 전쟁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두 문명, 두 종교, 두 이념 사이의 생존 경쟁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도교를,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내세웠고 두 제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정당한 지배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마가 파르티아의 약함과 분열을 익숙하게 여기고 있을 때 통일되고 호전적인 사산조 페르시아의 등장은 전례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 두 거대 제국은 서로의 목을 조이며 소진되어 갈 것이고 결국 그 피로함은 7세기에 등장할 새로운 세력 즉 이슬람 제국에게 기회를 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단지 700년 전쟁의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